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이유희 기자입니다. 오늘 통일일보 홍형 주간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어떻게 며칠 일정으로 오셨죠? 제가 이번에 한 5일 일정으로 네, 취재를 겸해서 취재를 왔습니다. 겸해서. 예. 그래서 이 홍형 선생님께서 저희 미디어치 방문하셔가지고 지난 신문을 좀 보여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문에 신년호에 신년호 6면 기사로 굉장히 좋은 기사가 있는데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최대의 안부. 탄핵 정변은 국회 쿠데타였다. 예. 사실 저희 그 미디어워치조차도 이 탄핵 정변, 국회 쿠데타 이런 표현을 인쇄 활자로서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발간되는 신문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용어를 그 의미가 굉장히 명명백백한 한자어로 딱 쓰여진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제목이 좀 강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정상적인 어른들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여러 가지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네. 언론들이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그렇죠. 그런 사정이 있는 것 네. 같고 해외에서 보면은 만약 그 한국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되게 네. 아는데 네. 해외에서는 그렇게 애매하게 쓰면은 그 사실 자체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해외에서는 더 그러니까 명확한 용어, 네.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네. 쓰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이 읽는 신문과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는 해외에서는 아마 당연히 그런 표현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기사 내용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기사 내용은 이렇게 제목이 간 그 근거들이 이 기사에 들어있죠? 이제 저희가 사실 새 특집에 이런 것을 내는 것이 좋으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제 금년에 그 한반도가 사실 그 너무나도 그 예측 불능의 이런 상황에 빠져 있죠. 지금 이제 남북한 그 연방제 종북 세력들은 종북을 연방제를 완결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쓸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서 이 연방제의 최종적 반역을 저지해야 될 그런 사정 또는 미중 전쟁 등등으로 한반도 사정이 굉장히 정말 불투명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경우에서도 문제의식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정상화, 국가를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 목표에서 보면 정상화의 그 기준과 첫 번째 방법은 법치 회복, 헌법 수호 법치 회복. 이제 그것이 절대적인 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인식을 가졌을 때 생각하면 그럼 지금 한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정말로 엉망진창 혼돈 상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원인이냐를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짚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법치 회복이 그 당면 과제다라고 하신 거는 법치가 지금 무너졌다는 의미를 법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죠,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됐던 게 국회 쿠데타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여기에 한국 헌정사 최대 참 비극적인 어두운 부분이다 하는 것과 그것은 이제 헌정사가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헌정사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건국 이후에 긴 거 말고 우선 현재 헌법, 현행 헌법 87년 87년 헌법이 왜 기능 못하고 누더기에 이 지경이 됐느냐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의 그 가장 최악의 결정판이 결국
그 허위와 선동에 의한 예. 그 탄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요. 87 체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87 체제가 뭔지. 87 체제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이 그 87년 체제가 건국 이후에 9번째 개헌입니다. 예. 이제 육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예. 저희가 이제 헌법 개정에서 통치기구 체제, 국가 통치기구 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에서 내각제가 된다든지 그것이 다시 그 뭐랄까 대통령 선출이 간선제에서 직선제가 된다는 이런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의 뭐 1공화국부터 하듯이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불러 표현하죠. 부르면 67년 헌법 개정으로 지금 이루어진 현행 우리의 87년 체제가 이제 87년 체제. 예. 그것이 제6공화국입니다. 그렇죠. 서울 올림픽 이후에. 그게 이제 지금까지 쭉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32년째 지속되어 온 겁니다. 근데 이 32년 전 87년에 개헌한 그 헌법이 그 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5.16 군사혁명 이후도 그랬고 뭐 예를 들어서 정변이 있은 다음에 헌법을 그 새롭게 만들어진 그 정치 체제에 맞춰서 국민 투표를 거쳐서 헌법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은 다 그만두고 87년에 이제 그 대통령 직선제 그 밖에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의 헌법재판소도 만들어지고 등등의 헌법기구의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지키겠다고 만든 헌법이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곧 대통령들이 이 헌법을 어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87년 체제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어겼다.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을 했다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자, 예를 들면 뭐 저희 특집에 그걸 썼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 입법은 우리 헌법은 금지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법치에서 소급 입법 처벌은 법치를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 법적인 결과가 난 거를 다시 소급해서 뭐 처벌한다거나 그건 이제 일사부재리 그 원칙이고요. 뭐냐면 소급 입법이라는 거는 법치의 근거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이것은 죄가 되고 이 죄에 따른 처벌은 이런 처벌이 있다는 것이 이제 법치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소급 입법의 금지는 뭐냐면 그 법이 그러니까 지금의 법으로 과거의 법을 재판하지 말라는 소리죠. 아, 지금 현재의 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 조선 시대 정신 같은 게 다 바뀌었고 헌법도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법치가 헌법도 개정하고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그 범죄가 일어났을 당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걸 후에 나중에 그거를 소급해서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벌해서는. 그런데 그때는 대통령부터 소급 입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헌법이 그만 소급 입법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전임자인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처벌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회는 헌법 위반인 소급 입법을 국회가 만들었고 헌법에 위반하는 법을 국회가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헌법에서 만들었던 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있었고 똑같이 과거에 다뤘던 사건을 새로 소급해서 만든 헌법에 대해서 또다시 법원이 재판을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게 이제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럼 법치를 준수하고 해야 될 텐데 그때 김영삼이나 정권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서 취임 선서가 이제 자기가 국법을 준수하는 걸로 시작되잖아요. 선서문인데 헌법 준수가. 근데 이분들은 뭐랄까 그 교만 그 전 정권 뭐 무슨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자기들이 투쟁을 했었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언동이 마치 법 이상이었죠. 정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권 세력의 그렇습니다. 그 바로 운동권 정신입니다. 김영삼도 운동권에 들어가는. 김영삼은 운동권이라 운동권의
포획물 이용을 당한 사람이죠. 머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 뭐 머리가 없는 사람. 역사적으로 아니 그분은 스스로 그렇게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서울대 출신인데. 아니 그분은 스스로 네. 건강하기만 하면 남의 머리를 빌려 쓴다는 말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때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가 시작돼요. 네, 네. 근데 그때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에 저항을 했습니다. 재산등록에 저항을 한 게 아니라 네, 네. 재산등록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나서 네. 재산등록 제도를 했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법치를 이유로 이제 법적인 절차에 일처 없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법을 만드는 거 간단한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근데 그 법을 그때 당시 만들기 김영삼 전에 대통령이나 정권의 인기를 따졌을 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요. 국회에서 근데 왜 안 했죠? 안 하고. 그런데 네. 그렇게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네. 말 한마디로 하는 게 너무 모양이 좋다는 거죠. 멋있다고 생각했나? 그러니까 전능한 통치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법치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육공화국이 한일 관계에서 국제법, 국제적인 합의, 조합과 협정 문제가 계속되는 것도 네, 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문민 민주화 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 뭐 이런 걸 내세워서 상식과 법치를 짓밟아온 것이 그러면 그때 언론들은 그 지적을 안 했어요? 왜 법을 먼저 만들고 시행을 해야지 왜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하는 모양새로 가느냐. 법치를 강조하지 않았나요? 그때 이제 지금도 뭐 생존하신 정치인들이 당시에 이것은 법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은 간단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했냐면 개혁에 저항하는 저항 세력. 이해갑니다. 적폐. 적폐랑 똑같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언론이 적폐로 몰아버리는 거기에 추종해가는 거예요. 그러네. 국민의 그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 이상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많은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 게 똑같나요? 김영삼 대통령 때나 문재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네. 하는 게. 그때 정치에 입문한 운동권들은 이제 정치에 많이 데리고 들어오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던 세력들을 아무 전향 절차 없이 정치의 세피를 수혈한다고 그러면서 다 받아들였죠. 그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누적된 것이 결국 법치를 우습게 알고 마침내는 허위, 날조된 증거나 이런 것으로 대통령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정신의 황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건너뛰긴 했지만 87년 체제 당시에 헌법을 부정하는 그 행위, 그러니까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대통령부터 했고, 대통령부터 했고, 그 다음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경우에는 6.15 공동선언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에 전무가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은 헌법 어떤 것과 충돌하는 거죠? 우리 헌법 제4조입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자유통일, 자유평화, 통일 조항에 위반되는 거죠. 그것을 부정하는 조선노동당과 야합을 해서 민족을 앞세워서 야합을 한 경우 아닙니까? 명백히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도록 명시를 했는데 그럼 거의 뭐 연방제 수준의 선언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한 헌법 위에 민족주의를 올려놨습니다. 치명적이죠. 그때 왜 또 그때 언론들이 그 지적을 안 했? 조선일보는 지적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때 이제 대통령이 어떤 그 카리스마, 지역적 강고한 그 기반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분을 비판하기 어려웠던, 그러니까 김대중을 비판하기 어려웠던, 적나라하게 비판하기 어려웠던 사회정치적 분위기와 민족주의 공세에 헌법 정신을 주장 못하는 비겁한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이
그때 헌법 당시에 위반 상태를 묵인한. 예, 그때는 저는 잘 모르는 학생이었지만은 지금 와서 충격적인 장면이 그때의 그 남북 통일 그 앞세우는 여론이 얼마나 강했는지 상징적으로 지금 느껴지는 사진이 그 광주 시내 그 중심가인가요? 거기를 김정일 사진 인형이랑 캐릭터하고, 김일성 사진 인형이랑 김대중 인형이랑 해갖고 행진하고 한반도기랑 같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장래도 그런 일이 수없이 연출됐지만은 조선노동당의 강령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한반도 적화 통일. 그게 지금도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이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등 수많은 그걸 다 들어주고 있고 들어주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 그 만악의 근원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6.15 공동선언이죠. 즉 헌법 위에 민족주의와 특이한 뭔가를 올려놔 버린 것이 헌법과 공존될 수 없는 6.15를 헌법 위에다 올려놓은 것이 대한민국 법치가 혼란에 빠지고 총체적으로 기능 못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죠.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치를 지키라고 요구를 못하나요? 왜 안 하죠? 많은 분들이 저항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 많은 분들이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뭐라죠? 언론, 문화 이런 뭐 주사파들이 또 공산주의 직업혁명가들이 수십 년간 지하 투쟁을 해서 이미 김영삼, 김대중 등등 대통령 자체도 자기들의 수단화한 그 세력들이 언론이나 이걸 지배하는 바람에 똑같이 전체주의 사회에서 그 미디어가 그 주민들을 지배하듯이 한국의 미디어도 어느덧 공정한 보도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세뇌하는 기관화 된 거죠. 이미 그때부터. 예, 명백히 그렇습니다. 뭐 거기 종사한 분들은 자기들은 아니다 할지 모르는데 또는 그 아니었다는 증거를 몇 개 기사를 꺼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헌법과 법치를 무시한 다음에 헌법 위에 그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주의를 올려놨다든지 하는 그것을 변명할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을 내세우는 거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주의는 그 극약입니다. 잘못 쓰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극약을 함부로 쓰고 있죠. 특히 전체주의 세력들이 필요하면 민족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써먹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중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분단 상황이 아니어도 예전에 독일 통일이나 뭐 독일 흔히 많이 씁니다. 일본도 그렇고 과거 일본도 그렇고 민족이라는 거는 어떻게 전체주의 세력이 활용하는 독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활용당하기 쉽죠.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선기능을 한 경우도 있지만은 선기능보다는 위험한 경우가 더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거의 맹목적인 반일 뭐 이런 것이 그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위험. 지금은 뭐 반일만 내세우면은 다 뭐가 먹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지금 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개봉하는 영화마다 다 반일 코드가 들어있는데 지금 영화 산업이 계속 침체라 그래요. 영화관에 안 가는 사람이 저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영화관에 가서 볼 게 없더라고요. 다 반일 영화예요, 반일 영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 우리 그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의 본질이 반일을 그 자기들의 정체성, 정통성의 근본으로 삼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김일성 왕조와 연대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 중국 공산당 반일이 유일한 정통성,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는 중국 공산당과 조선 노동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아까 얘기를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도 6.15 공동선언으로 헌법을 위반을 짓밟았죠. 했고 짓밟았고 대통령이 그리고 또 그 다음 대통령들도 그 다음 대통령은 예를 들면 6.15 공동선언을 토대로 해서
또 14 공동선언을 한다든지 6.15 공동선언이 위헌인 것을 네. 이거를 폐기 동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에서 승계하고. 계속 계승해서 네. 민족주의로 예. 그러니까 법치와 헌법보다 우리 헌법이 주하는 자유 시장 경제 이것보다 민족주의 남북 민족 협력? 감정. 예. 이런 쪽으로 치닫죠. 그러니까 특히 좌익 정권 때 우리의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는 유일한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기를 해야 한다고 네. 떠들든가 네. 또는 이 헌법 질서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미동맹을 깨려고 한다든지 네. 하는 것이 네. 네.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백히 대통령들이 헌법을 짓밟고 무력화시키는 일을 한 거죠. 또 하나 그 뒤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후는 예. 저는 그분들을 우판이 보수 정권으로 처음부터 보지를 않는데 그럼 이제 많은 저희 논란이 있겠지만 착각해서 어쨌든 의견이니까 왜 예, 그렇게 뭐, 보십니까? 저는 네. 이제 아주 초등학생처럼 단순화하면 네. 좌가 아니면 우다 하는 이런 아주 단순 구분해서 그를 우라고 보는데 예. 냉정하게 전문적으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대는 이제 저희가 엄격하게 보면 중도 좌파 연립 정권 정도 수준이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9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회통합위원회니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들었는데 그 사회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의 핵심 분야, 네. 특히 이념 이념적인 분야는 전부 좌파였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누구 있었죠? 거의 문정인도 지금 문정인이라든지 문정인도 이명박 예.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예. 이제 그 김대중 예. 정권의 김대중의 가정교사를 자처했던 나종일 씨 우석대학 총장하고 주일대사했던 그런 분이라든지 전부 그 계열들이 국민교육 우파 이념 정권 분야를 아래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그 분야를 특히 이념 이념 분야, 분야를 거기에 있었던 전부 좌파들한테 내줬거든요. 연립 정권이네요. 그 연립 정권이죠. 중도 연립 좌파 연립 정권이죠. 국회의원 구성도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까발려지고 나서 봤는데 대부분이 기회주의자고 좌파랑 연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파적인 이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의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예. 간혹 전에 몇 번 국회도 취재해봤는데 소위 지금 야당에 예. 그러니까 그 야당이 예를 들면 지금 예. 제1야당이 왜 연방제 저 반역적인 노선에 철저히 투쟁을 하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국회의원 자신은 별로 공부들 않고 거의 모든 분이 근데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들 보면 전부 좌파예요.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취재해보면. 뭐 야당에 무슨 네. 우파 보좌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몇 명을 찾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7명의 보좌관과 비서를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데 그렇죠. 최대 7명? 예, 최대 네. 7명. 네. 그러면 100명의 국회의원이라 하면 700명의 보좌관 중에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치,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려고 애쓰는 비서관 보좌관이 몇 명 될까요? 저는 뭐 10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파 쪽으로 기우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그 이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좌파와의 투쟁심을 갖춘 사람은 10명도 안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한국에서 함부로 네. 뭐 지금 뭐 어느 정당 당대표 뽑는 뭐 이게 또 앞에 이벤트가 있는 모양인데 네. 나는 보수요, 나는 우파요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좌파가 아니므로 우파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좌파가 아니면 중간입니다. 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좌파가 아니다. 그럼 단순하게 비교해도 좌가 우가 있으면 예. 좌가 아니면 우냐 아닙니다. 좌우 사이에는 중간파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의식 또는 뭐 하여튼 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좌가 아니면 우다라는 이런 태연한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럼 왜 그런 거죠? 우파들이 세력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비판, 좀 아니란 거 예, 같아요. 그 종북 좌파에 대한 이 좌파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니까 네. 자기가 오른쪽을 점령하고 싶다는 의식 무의식적 그것 때문에 그런 언동을 하는데 네. 좌가 아니면 일단 좌가 아니라고 본인이 부정했으면 예, 좌가 아니면 일단 좌가 아닌 거지 우는 아니다 이거죠. 중간을 우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중도 좌파 연립정권처럼 중도 좌파 연립정권이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파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게 문제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럼 진짜 우파는 어디 있느냐? 그 진짜 우파는 이 기회주의자들이 진짜 우파를 탄압하고 있죠. 왕따시키고. 그렇죠. 이거를 본인이 우파적인 이념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우파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좌파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면서 필요할 때는 우파라고 자각하고 있는 사람을 극우라고 몰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네. 혹시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입지가 불리하게 될까봐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핍박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정치입니다. 지금 우파의 이념을 명확하게 자각하는 세력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이제 네. 예, 그 싹들이 막 나오고 있죠. 미디어워치처럼. 예,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잘하고 있죠. 제가 막 극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극히 정상이고 제가 보기에는 네. 좀 부족해요. 아직도. 제가 오히려 부족하다. 지금 그 싹트고 있다는 거. 예.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예. 대학교에서 강의되는 그 이상의 수준 예. 높은 정말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가 유튜브에 의해서 재해서 발신되는 걸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감탄을 할 정도로 훌륭한 그런 게 나오고 지지자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 명백히 저도 그런 거 느껴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거 얘기하고 좀 어려운 주제인데도 조회수가 막 몇만 회씩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식과 법치를 희구해왔던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고 있었는데 소위 주류 언론들이나 이게 전혀 못하고 유튜브가 나오니까 거기에 몰리고 열광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어쨌든 잘하고 계세요. 자각이 되고 있고 싹이 트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과가 뭐 우여곡절 겪지만은 그거에 그 대통령들이 앞서서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한 그 결과가 누적된 것이 결국 북측의 대남 공작 등등과 어울려서 그 대통령을 거짓으로 끄집어내리고 반란에 거기에 관료들이 관료들의 반란 그런 불법 정변에 가담하는 그것이 지금 탄핵 정변.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것이 국회였기 때문에 국회 쿠데타.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거고 또 하나 국회는 쿠데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제6공화국 헌법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았으니까 대통령 중심제다. 우린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통령 중심제 같은데 저희 헌법을 자세히 보면 국회 중심제가 6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여당 의원부터 그 좌파 정당과 연합해서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언론이 무엇도 국회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국회를 의석이 5명인 극좌 정당이 흔들면은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가 누적된 것이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국회의 전권이 절대 권력이 아닌 국회가 주동해서 정변을 일으켰으니까 이것은 국회 쿠데타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견제한다 그러면 언론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국회가 권력기관화가 되니까 하루에 국회 출입하는 기자가 수천 명이라고 그래요. 하루 출입 기자가 수천 명이라고 그러고 언론인들 중에는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고 꾸민 사람이 너무 많았죠.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본 정치계에도 언론 기자나 아나운서 출신이 정치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쪽에서 전국구, 네. 지역구보다 이제 전국구에서 당의 득표를 위해서 네. 그 스포츠, 연예 뭐 네. 이런 그 인기 스타 아이돌을 이제 내세우는 포퓰리즘 세상이 됐으니까 그런 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속말로 실세 행세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되죠. 그냥 간판으로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이용되는 거지. 한두 명은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어느 당이나 다 추천들 합니다. 그런데 근래 지금 들어서도.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 취재를 오래 하면 나중에 그 정당 공천받아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것은 명백한 야비고 그런 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 언론인은 그런 거는 지탄받아야 없어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탄받아야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가 일본엔 있나요?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네. 자기들이 이제 정당의 저변을 넓히기 네. 위해서 당세를 넓히기 위해서 득표를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후보들을 이제 공인을 하고 네. 하기는 하지만은 공천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처럼 그 야배에 의해서 정계에 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 정치라고 그런 거는 상상을 못 합니다. 일본에서는? 예, 일본. 우리나라가 심하긴 심한 거죠. 한국은 비정상이죠. 한국은 그거하고 또 하나는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그것도 김영삼 때부터 그랬다 그러던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법조계나 그리고 언론계는 또 하나 권력기관을 견제해야 되는데 네. 학계도 그렇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있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학계도. 그런데 전부 다 지금 정치권에 나중에 출세길이 글로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네. 그런 그 대중적인 포퓰리즘 정치인들을 위한 어떤 이론을 만들어주고 통계를 조작하고 하는 그런 거는 선진 사회에서는 근데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에 멍들어가는 뭐 그게 세계적인 풍족이니까 한데 한국의 경우는 특히 심합니다. 그것이 육공화국에서 네네. 민주화라는 이름이 헌법보다 더 행세를 하면서 그 민주화에 편성한 무리들이 민주화. 언론이나 뭐 이런 학계나 이런 데서 네. 다 민주화라는 그 요술방망이 용어를 가지고 그야말로 국정농단을 해온 것이 육공화국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일 얘기 조금 더 해서요. 예. 그때 탄핵에 기여했던 언론인들 대표적인 사람 몇 명 있죠? 대표적인 있죠. 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지금 청와대 대변인 하는 사람이라든가. 근데 그 사람 이제-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최순실 특별취재팀장 하다가 예. 마치 한번 거절하는 듯이 잠깐 쉬고 바로 청와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밖에서 보면 네. 그 사람들은 직업적 혁명가들이 언론의 둥지를 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에 진정한 언론인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직업적 혁명가일 리가 없는데 이제 이상한 자신의 정치적 뭐 기타 야망으로 언론이 결정적 잘못을 했죠. 뭐 지금 예. 유명한 예. 그 JTBC의 그 가짜 타블렛 PC를 만들어낸 그 뭐 그 홍가 집단에 예, 예, 거기 예. 있고 또 하나는 그 용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죠. TV조선. 조선일보 중에서도 TV조선. TV 조선일보다 조선일보가 문제죠. 조선일보는 정말 핵심입니까? 예. 그 뭐 이미 뭐 알 사람은 다 네. 아는 이야기니까 조선일보가 거기도 스타급 인물 하나 있죠. 우병우 뭐예요? 그 민정수석을 네. 실각시키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저지른 짓은 그건 용서 못하죠. 그러니까 JTBC나 한겨레보다도 훨씬 앞서서 박근혜 정부 흔들기 위해서 집요하게 기사를 썼던 게 조선일보였는데 그게 연결이 좀 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절대로 연결돼 네. 있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네. 소위 이제 당시 네. 또 돌아가면 불통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썼죠. 그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언론과 좀 타협하고 언론의 어려운 점을 좀 들어달라는 투정인데 솔직히 말하면요. 언론 욕을 들어달라 이거죠. 그렇죠. 언론의 요구를 들으라는 소리죠. 제가 그때 노골적으로 느껴졌던 게 대통령이 무슨 조각을 새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언론이 후보군을 한 5명 찍어서 보도를 내요. 대대적으로. 자기들끼리. 근데 박근혜 정부의 인사 특징이 뭐냐면 사전에 누구누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일체 흘리질 않아요. 근데 언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5명 뽑아놓고 그 중에 나오지 않으면 불통이라고 까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이제 네. 결론은 제가 이제 뭐 중앙일보도 네. 그렇고 뭐 한겨레 근데 문제가 조선일보 제가 악질이라고 보는 게 네. 그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네. 뭐 다른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다 공개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언론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언론도 경쟁이니까 예. 자기들이 취재하면 자기들이 기사화를 해야 되는데 이 탄핵 정변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 언론들이 네. 그 공정한 경쟁 언론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횡적으로 아주 비열한 비공식 연대를 맺어요.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예. 우리 회사는 곤란하니까 너희 회사가 네, 써보라든지 맞아요. 하는 이런 예. 더러운 거래와 그것이 어떤 특수한 지역적 인맥 등등을 그런 거에 자행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이제 그 박근혜 청와대에 대한 네. 그 불만 때문에 조선일보 사주가 앞장서서 박근혜 정부를 뒤흔들어라 하는 방향으로 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흔적이 그 뒤에 많이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TV 조선에서 예. 그 최순실 씨가 뭐 그 유명한 화면 있잖아요. 의상실에 의상실에서 이렇게 몰래 휴대폰 카메라 했더니 예. 닦고 뭐 했다는 그 거. 악질적인 장면 하나만을 이용을 하고 예. 더군다나 그 장면을 그 장면 취재한 특정한 취재한 친구가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예. 결정적 그 장면이었죠. 취재한 기자가 이진동 아닙니까? 사회부장이었죠. 이진동. 근데 예. 조선일보가 그 이진동 사회부장한테 그 특종상 5천만 원을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예. 5천만 원 이거 팩트입니까? 팩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특종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특종이 의상실 CCTV 카메라로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는 핵심 특종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특종상을 주는데 5천만 원을 줬다고요? 보통 그런 경우 없겠죠. 연봉에 저는 해당되는.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야. 뭐냐면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를 허물 의도로 이 긴 내란과 정변을 추진해온 세력과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거의 연합을 하고 걔들과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는 경쟁을 벌였다는 거죠. 그 근거가 되겠네요. 그 보도를 잘했다고 한 정도가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할 정도의 액수의 상여금을 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 우병우 수석이 네. 조선일보를 우습게 알았다 그래서 우병우 수석을 집중 공격하잖아요. 예. 그게 다 나중에 허위인 게 밝혀졌잖아요. 예. 근거 없는 게. 예. 도대체 왜 그랬느냐. 물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뭐 언론을 자세히 관찰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거기에 앞장섰던 송희영 씨가 날아가고 뭐 네, 이제 네, 뭐 네. 아주 그것도 파렴치한 추문에 그렇죠. 걸려서 날아갔는데 예. 그런 이전 투구 속에서 그러면 사주가 예. 반성을 하고 네. 자기 신문의 주필이 와이로 받아먹고 접대 그렇죠. 받고 한 거를 그걸 사회 기풍을 바꾸고 철저하게 바꿔야 되는 반성을 했어야 돼. 예,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종북 세력들이 민노총이 뭐 이름들이 벌려놓은 거기에 올라타서 대통령을 모함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특종상을 준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소리죠. 그건 교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5천만 원 특종상 들어보신 시청자 있으면 좀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와. 저희 옛날에 특종에서 상품권 한 장 받아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야, 5천만 원. 그래서 저희가 예.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한국의 그 언론계에 종사하는 그런 아주 그 전통 있는 그런 매체들까지 언론 정신이 황폐화됐죠. 예. 그 황폐화된 건 그 신문사 하나가 아니라 1987년 체제가 네. 만들어내는 이 헌법을 그 헌법이 탄생하는데 자기들이 주역이었다고 한 소위 민주화 예. 세력들이 그 헌법보다 자기들이 헌법 위에 존재한다라는 그 오만과 아니면 그 혁명적 확신에서 헌법을 짓밟아 오다 보니까 예. 헌법이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헌법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될 대한민국 체제가
모략과 선동으로 그냥 무너져 내려 버린 것이 탄핵 정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을 저희가 총괄하려면은 지금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제 71년 들어가는데 헌법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켰나, 어떻게 수호해 왔나, 또는 헌법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누구인가. 특히 이 육공화국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법치 회복이 가능하다. 지금 또 다시 소위 그 직업혁명가들, 이 민주화 세력 운운해가지고 또는 이제 한반도의 금년에 대격변호입니다. 저는 솔직히 관련자들 한반도의 지도자들이 금년 내 의학적으로 다 끝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는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정일만 봐도 그런 상황에서 격변기가 왔을 때 이것이 대한민국을 그 법치와 헌정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아니라 또다시 그런 그 민주화 파리꾼들, 직업혁명가들이 그 혼란 상황에서 다시 기득권을 연장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선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육공화국의 우리의 혼란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교육 등등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법치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는 뭐 법 같은 거 안중에 없이 쭉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경수 구속되니까 그 여당에서 적폐라고 몰잖아요, 사법부를. 아니, 상권 분립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요. 아니, 김경수 잡혀 들어간 게 추미애가 고발돼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미애는 저는 이제 국회가 그 무력화됐다고 보는 것이 추미애가 당 대표로서 토지 공유제 국유화를 계속 했어요. 이것은 위헌 탄핵 사유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 머릿속엔 법치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현행 헌법하에서. 그러니까 헌법을 사회주의로 고치지 않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토지 국가 소유 공유제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체로 그 사람은 즉시 국회에서 의원 자격을 박탈당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국회에 가서 취재하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국회에서 문제가 안 됩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도저히 우리 헌법에서 있을 수 없는 토지 공유제 국유화를 이야기했는데 왜 안 됩니까 했는데 국회 분위기가 그거를 윤리위원회 이거 처분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국회는 이미 끝이 난 거죠. 끝이 났죠. 저는 지금 현재 국회는 그거 하나만 봐도 그리고 이제 그 헌법을 파괴하는 수많은 이제 예를 들까요? 금년이 3.1 독립운동 100주년 했는데 이 100주년 정부 기구는 대통령령으로 만든 거죠. 대통령으로. 근데 3.1절 100주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의 모법은 뭡니까? 시행령과 영은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법이 없죠? 법적 근거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 시행령이 나옵니까? 근데 이걸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서구비법을 하고 대통령부터 헌법에 민족주의를 갖다 놓고 이런 게 수없이 자행되다 보니까 대통령이라 하나 뭐 우물우물 내놓으면은 그 대통령령에 근거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이미 들여다도 모르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예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글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사실 한 달 후를 일주일 후를 저희가 모르는 세상을 사는데 결국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가 다시 어떤 격변기를 막고 그걸 수습하고 넘어가려면은 그 기준은 일단 현재로서는 87년에 뭐 거기 수많은 결함이 있지만 저는 다음법 헌법을 만들 때는 국회 전지전능화 이거 다 견제장치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필요 없고 대법원 이외에 또 다른 사부제니까요. 3부가 아니라 뭐 등등 수많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민적 합의로 다시 헌법을 구성할 때 막 반영할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한 또 그 양식과 상식의 토대에서 이걸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시되고 또 다시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또는 그런 놈들이 뭐 민주화 뭐 운운해가면서 정통성을 주장하고 그들과 타협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신년 후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한국 언론이 아무도 지적하지 못하는 핵심,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냉철하기 때문에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핵심을 일본에서 발간되는 신문에서 썼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럼 내가 발신하실 수단이 용기 있게 말들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인쇄 활자로 쓴다라는 거는 그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건데 국내에서도 뭐 전문가들이 다 이런 비판과 이런 치열하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뭐랄까 그 뭐죠? 악화가 양화를 뭐 구축한다 하는 것처럼 그 저열한 언론에 의해서 그런 것이 다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마지막으로 그 아까 전에 방송 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스타워즈에서 빗대 가지고 우리가 이 좌파 세력과 싸울 때 어떻게 보면 뭐 좌파 세력에 맞서는 어떤 조직을 앞으로 양성해야 된다 하면서 그 조직을 스타워즈에 나오는 어떤 그 세력과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국 공산당하고 야합하는 반문명적인 전체주의 세력 또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그 짐승 같은 그 사교 체제, 김정은과 연방제를 주장하는 이런 악한 세력하고 싸우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좌가 아니니까 우가가 아니라 좌가 아니면 좌가 아닌 거예요. 좌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개념, 좌는 아닌 존재지.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좌가 아니라고 한 것 자체로 우가 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좌를 전체주의 악을 극복하려면 악보다 더 강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주사파 직업혁명가들을 저놈들이 아무리 유치하고 악랄해도 그놈들이 전술적으로 수많은 훈련과 단련을 겪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야 돼요. 저 세력을 제압하려면은 더 정의롭고 더 강한 존재가 나와야 되고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악을 제어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하는 스타워즈의 제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 악랄하고 교활한 저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더 많은 지식과 열의와 훈련과 단련이 된 집단이 나와야 이길 수 있다는 소리죠. 나는 그것을 반대해요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 게 뭐 자유민국 한국당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게 지금 저 현 정권에 안 되니까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게 사기되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당에 반대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이 반란 세력, 역적 세력에 반대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걸 구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에 반대되는 오른쪽의 대표입니다 하는 이거는 사기다는 거죠. 그 능력과 각오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능력과 각오가 없는 채 사기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건 그건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워치를 비롯해서 유튜브 활동하시는 새로운 진짜 제다이들이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나라를 망국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반역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다. 뭐 그 논리적으로 뭐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홍영 선생님 말씀 듣고 저희 미디어워치 그리고 저 이우희 기자가 오늘 제다이 전사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광선검을 더 날카롭고 길게 잘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